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속도 조정기가 상단이나 아니면 하단에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건크릭 공동 창업자가 은퇴 계획에 비트코인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관론자이자 금투자 옹호론자 피터 시프가 은퇴 계획에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그는 비트코인 반등을 보았는가 재정적인 조언을 하나 하자면 당신은 비트코인을 은퇴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피터 시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은 시세가 13%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겨우 2% 상승 부분을 멈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또 제일 늦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한 커뮤니티 쪽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코인 세금 좋은 날도 끝인 것 같다 라는 내용인데, 벤틀리 비코님이 써놨던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자영업으로 이렇게 힘들게 4인 가족 생계와 사업 자금을 벌며 꿈과 희망을 품고 달려온 지 4년 차이다. 근데 코인세금 무작정 20% 과세를 한다라는 게 충격적이었고, 이번에 박상기의 난을 넘으며 이제 코인 세금에 대한 벽을 치는 걸 보고 상당히 유감스럽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혜택을 비교를 했었을 때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적절한 비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식은 5천만원 비과세, 손실분은 어떻게 보면 다 차감하고 유예해 주겠다. 근데 그게 3년간이 아니라 5년까지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거래세 인하는 2023년도 때까지 해서 0.1% 까지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2023년도에 시행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코인은 250만원 비과세 20% 과세에 당장 내년 10월부터 시행을 한다 라고 하니까 복장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고래들 다 던질 거고 유동성은 씨가 마를 것이며 개미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전 사례를 보시다시피 홍콩과 대만에서도 이 양도세 20%를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까 한 달 만에 40% 넘게 빠지고 외국인 투자가 다 떠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바로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홀로 서기는 할 수가 없어요. 기업하고 같이 공생적 관계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정부에 대한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그런 멍청한 짓을 좀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5천만 원의 손실공제 5년 까지를 해주겠다라는 이 파격적인에 대한 조건에 과연 코인을 하려고 할까? 라는 측면에 대한 물음표는 남아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의 방식을 보게 되면 펀드와 ETF 부분 또한 이번에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상향 조건도 되고 손실 이월 공제와 ETF 펀드도 이번에 다 비슷한 조건을 맞춰줬죠. 원래 기재부 취지는 이랬습니다. ETF 여기 코인 이거 부분에 있는 쪽을 혜택을 최소화시키고 여기에 있는 간접재 자본을 주식으로 빨아 당기면서 내가 0.1% 거래 수수료를 낮춰놨던 거에 대한 부족분을 다 메꾸는 전략으로 이런 형태로 상품군을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대통령님께서 코인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언급했죠. 그리고 주식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코인만 안 했죠. 그래서 코인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박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다시피 정부가 양도소득세보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 가산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 정부에 대한 인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금융위원장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 있는 가족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안 좋다라는 지적에 대한 순화로 이제 세금에 대한 부과하는 부분이 이제 약간 도박, 사행시설, 부정적인 인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기타 소득으로 좀 분류를 해놨다는 게 좀 꺼림칙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기타 소득 부분은 아시다시피 22%로 원청 지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소득세법 18조에 의거를 해서 기타 소득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요, 노벨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 대학원이 이제 협력단에서 받은 연구비, 이런 측면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기타 소득으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즉,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기타 소득, 즉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의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있었던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금융으로 명확하게 인지를 해가지고 받아주고 싶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내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은 하되 이걸 100% 자산군까지 해가지고 이걸 성장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게 명확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내니까 내가 투자자 보호도 같이 받겠다. 그것도 투자자 보호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혜택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냐, 기타 소득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세금의 그 열거 형태로 그 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형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쪽을 분류를 해놨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상적인 금융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성향이 훨씬 짙다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1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게 되면 해당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보게 되면 규제 찬성한다,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런 형태인데 찬성을 약간 가장한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좀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대한 언급을 제가 드렸고, 만약에 정부가 정말로 세수 부족에 대한 현상이 있다라고 했으면 역발상으로 오히려 업비트 부분을 키워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4대 거래소를 다 키워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거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거래 수수료 쪽으로 그냥 가버렸으면 여기를 거래량을 극대화시켜 가지고 과거 2017년도 대비 빗썸이 매달 순이익으로만 1,000억 원씩 냈기 때문에 법인세 걷죠. 그리고 코인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챙겨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주식분에 대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춰놨는데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빨아먹으면 여기에서 이득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황금알을 더 큰 황금알로 키울 수가 있었는데 좀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하는 건데, 아까도 그 기사에 보시다시피 사행성으로 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원칙과 규칙을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집단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에서 좋은 소식이 또 나온 것도 있는데요. 미국 은행들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통화감독국 OCC 은행들이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허용했다라고 나왔고요. OCC는 공개 사항내 신탁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고유의 암호화폐 키를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고, OCC가 은행들의 고객들을 위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서 큰 변화가 예고가 된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더더더 많이 쏠릴 것으로 보여지고, 코인베이스도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던 또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더더욱 인기가 급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미국의 금리 자체가 매우 낮다라는 것도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돈 퍼줘도 집은 안 팔린다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짤막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저렴하지만 집이 안 팔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실업자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생각보다 계속 환자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 집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놨지만 오히려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가고 환자 수도 더 많이 늘어니까 1+1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당 리츠 상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먹을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은행 이자를 많이 줄 수가 없으니 오히려 예치금 부분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냐, 또는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 쪽으로 또 다 돈이 빠져나갈까봐 어떻게 보면은 미 당국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좀 주었다, 위험자산 부분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은행이 가장 크게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저도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코 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사업할 수 있는 장사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 규제는 무엇이냐? 위험자산 투자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달라 라고 되어져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이번 건에 있어서 질병에 또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플러스가 되면서 더더욱 완화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은행이 이제 더 공격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고, 은행들도 수익에 대한 측면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개인 투자적 성향으로 보지 마시고,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채권, 금, 뭐 주식 이런 부분이 있다는, 펀드 뭐 이런 쪽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 1%만 가져간다, 여기 이렇게만 2.1%만 가져간다라고 해도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파이오족이 아주 인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오족들은 그만큼 빠른 은퇴를 하기 위해서 고수익적인 부분과 고배당에 눈을 많이 놓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포트에 뭐 코인에 100% 투자한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트가 1%라도 늘어난다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테더의 1.2억 테더가 신규 발행이 됐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열리고, 이번에 이런 볼코 룰 완화가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열리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더리움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볼코 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완화해 줬던 이유도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기존의 정책 부분으로 할 수 있었던 에서 증액을 하기에는 좀 눈치가 많이 보이니 은행 쪽에 살짝씩 만져서 좀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대도시 증감에 주도해서 지분투자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분투자를 해주겠다라고 나왔네요. 네, 지분투자 시장 블록체인 도입 프로젝트 5배 멤버로 합류가 됐고,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을 조직을 해서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에 착수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주요 도시 금융시장 내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고 기업 정보 투명성 강화, 비상장 기업 지분 거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인민은행은 공식 문건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화폐, 온라인 가상자산, 데이터 권익에 대해서 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하이 쪽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샨샤댐이 만약에 붕괴가 됐었을 때 상하이가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칙적인 요소는 있고, 베이징 장수 저장 선전 부분은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숨은 의미도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중국의 총영사관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선거 시즌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대한 전체적인 색깔이 더욱더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한 또 피해와 또 어느 측면은 또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행의 자회사를 통해 금융집사 영업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요. 마이데이터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기 매출 채권 보험과 은행 창구에서 안대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은행한테 먹거리 부분을 더 많이 주었다. 왜냐? 은행이 앞으로 저금리, 제로금리가 곧 공식화되다 보니까 은행한테 할 수 있는 사업 영업권을 조금 더 확대를 주었다. 그래서 이번 형태도 국내에 있는 은행들 에 대한 움직임도 거의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번 자료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홍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좀 하겠다. 그리고 재무부 금융서비스 총괄이 오해 소지가 있거나 위험에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는 암호화폐 홍보 활동이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상 방안,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부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필터링해서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죠. 과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청에 따르면 외환 사기 피해 규모가 4,400만 달러 정도가 됐고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도 이번 형태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야 CBDC를 나왔을 때도 그런 사기에 대한 마케팅을 확연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금이 핫 이슈이다 보니까 계속 뉴스거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인데스크에서 나왔던 세금의 Q&A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세는 언제? 21년도 10월 1일.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1월 1일부터 31일 1년간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게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어떻게 신고를 하냐?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투자자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여기서 양도소득을 확인해서 신고하게 되고, 국내 거래소에 여러 개를 사용한다면 거래소별 소득을 종합해 계산을 해야 된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분기별로 국내 거래소로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받고 있으면 투자자 신고 내역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양도가 부분에 대해서도 250만 원은 제외하고 1년간 얻은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은 20%를 과세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해서 22%가 된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에 대한 계산인데요. 이것도 이런 실제 취득가액과 9월 30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게 더 높은 거를 우선시 해가지고 해준다라는 내용. 그리고 과세 시행 후 암호화폐 구매 국내로 옮겼을 때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게 되면 이거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USB에 주었는데 암호화폐가 들어있었다. 국내 거래에서 팔았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20% 과세가 되죠. 왜? 본인이 입증이 못하면 그냥 그거이십니다. 그리고 국외거래소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고, 국가 간에 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역외 거래는 60%로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 7월에 또 조세 개편안이 있으니까 이번 개편안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쭉 오랫동안 한번 봤거든요. 세법에 대해서도. 근데 보면 느끼는 점이 있어요. 조세 개편안에 대해서 매년 7월 달에 대해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7월 달에 냈던 내용은 그냥 이거예요. 여와 야당이 입법안에 통과할 거냐, 통과 안 시킬 거냐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고, 통과 안 됐을 때 약간의 개정만 되는 거지 대폭 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7월에 또 그때 가서 좀 보고 그때 세금이 또 많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최근에 유튜브에서 조세연구원 쪽이나 공청회에 있었던 거 라이브로 제가 다 보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좋은 말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충실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런 이해와 공감을 1도 반영시키지 않아요. 오로지 정부에 대한 가계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는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결코 없습니다. 일부 개정이 될 수는 있지만 대폭 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주식의 부분에 있었을 때도 대폭 개정은 없었잖아요. 그냥 연장 범위만 확대시켰지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완전 폐지 이런 파격적인 개정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뭐 어떤 분이 그런 거에 대한 희망 회로를 막 돌려주시고 있는데 그건 좀 그렇게 돌렸다가는 본인의 그런 9월 30일 날에 대한 대응을 약간의 희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걸 안일하게 대응을 하시다가 만약에 9월 30일 이후에 본인의 그런 자산적 관리에 타격을 받았을 때는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러시아 쪽에서도 디지털 자산법에 대한 의결, 가상자산 거래 합법화를 시켰고요. 이렇게 러시아, 영국 등등 이렇게 자꾸 내용이 좋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G20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도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CBDC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대한 뭐 정보 공유 받고 했죠. 도이치텔레콤의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 노드를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비자가 가상자산 입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핀테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비자, 페이팔 엄청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소액 결제에 대한 한도를 점차 증액을 시켜주기 있기 때문이죠. 네,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일정 카드사와 제휴 맺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래소와. 그러면 당연히 카드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증액을 해놓으면 그걸에 대한 맥스치를 더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측면은 또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날 핀테크 델리오와 페이코인 담보 랜딩 예치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블록체인 자회사의 페이코인 자체 원래에서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45만 명 회원과 6만 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우 궁금한 게, 페이코인을 국내에서 쓴다고 쳐요. 과연 어떤 형태로 세금을 매길지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